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여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요즘 썰사남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픈 사연과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물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결과는 대부분 해피엔딩이어서 청취자인 제가 기쁘게 듣고 응원했답니다. 매번 위로만 받다 보니 저도 구독자분들께 재밌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다랗게 생겼어요. 제 사연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랍니다. 제가 겪은 미꾸라지는 바로 동서인데요. 그녀가 시댁으로 들어와 벌어진 작고 큰 일들을 펼쳐볼까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보험 가입 때문이었어요. 보험 설계사였던 저에게 남편이 보험 문의를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이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보험 가입은 뒤로 하고 저에게 사적인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 팀장님,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왜요? 그게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이런 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이가 하는 말이 너무 귀여워서 맞장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래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네요. 네? 농담이에요. 박민철 씨가 농담하길래 저도 해본 거예요. 이 팀장님, 아니 미선 씨, 저는 농담 아니에요. 아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첫눈에 반했다고요. 미선 씨 싱글이시면 저랑 식사할 기회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종종 고객들이 저에게 대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편처럼 순수한 눈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들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첫 데이트를 하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싶은 감정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제 회사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배우자는 첫 만남부터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이의 배경이나 직업 같은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 하나만 보고 사귀게 된 거죠.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사귀면서 남편의 집안을 알게 되었는데 매우 크게 부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수출업을 하셨는데 회사가 꽤 탄탄하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배경을 보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첫 만남에 그 일을 남편감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결혼 반지를 받았답니다. 저희 집안이 시댁에 비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어서 반대는 없었어요. 또 제가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야무지고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다며 환영해 주셨어요. 그렇게 면사포를 쓰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둘만의 공간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댁에 다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불러서 살림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집안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였죠. 일부러 저한테 시키려고 집안일을 밀어두는 건 기본인데다 거미줄이 가득한 창고 정리까지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 이런 정리는 모두 새 애기 네가 도맡아서 해라. 매주 주말마다 와서 하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 않겠지? 설마 이 정도 일 좀 했다고 어디 가서 시집살이가 고되다고 홍보하는 건 아닐 거라 믿는다. 그럼요,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속에도 없는 말을 하며 상황을 넘겨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이면 팥으로 매주를 쓸 뿐이어서 똑같이 저를 부려먹었답니다. 그나마 시동생은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해주는 사람이었죠. 시동생은 평범하게 성장한 남편과 달리 엘리트의 길을 걸어와서 명문대 출신의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답니다. 현재는 시아버지가 수출하는 컴퓨터와 가전제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개발한 제품들이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데다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대량 계약을 시키는 등 큰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대놓고 형제를 차별 대우하셨어요.
중소기업 다니며 250만 원 버는 남편이 한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민철이 너는 언제까지 그 코딱지만한 회사를 계속 다닐 거냐? 너도 네 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냐? 아버지 회사 가서 제대로 배워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 엄마, 저는 지금 회사가 좋아요. 일도 좋고 동료들도 좋아서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편의 대답에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그게 아니라 내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저 녀석을 내 회사에 앉히면 직원들한테 무시만 당하고 지낼 거야. 내 말이 틀렸느냐? 네가 동생 기철이처럼 명문대를 나오긴 했냐? 그렇다고 머리가 좋길 하냐? 어떻게 같은 자식놈인데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지 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은 헛소리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몹시 기분 나빴지만 남편은 자주 들어온 말이어서 그런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남편을 인신공격하면 시동생이 나서서 말렸어요. 아버지, 저는 공부만 잘했지 일머리는 형보다 떨어져요. 형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한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형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 봐라. 기철이는 인성도 발라. 이런 아들이니 비교를 안 할 수가 있나. 그나저나 기철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박 대표 딸이랑은 잘 사귀고 있는 거지? 그럼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소개해준 여자인데 끝까지 잘 만나야죠. 그래. 너라도 우리 집안과 비슷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너라도 이 애비의 면을 세워줘야 돼. 시아버지는 저를 두고 비꼬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성격해서 받아치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곤란해지길 바라지 않아서 가만히 듣고 참아버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로 남편과 저를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는 걸 많이 꺼렸죠. 그런데 얼마 뒤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예비 동서가 시댁에 온다는 소식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와 그이는 진심으로 시동생을 축하했습니다. 기철아, 축하한다. 네 형이 결혼 선물로 뭘 해주면 좋겠냐? 도련님, 아니 이제부터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서방님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형수님.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게 큰 선물이죠. 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결혼할 여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우연이라고 해요. 기철 씨한테 가족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동서의 첫인상은 화려하고 새침해 보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오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은 동서를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셨고 여한이 없다며 환대해 주셨답니다. 저에게 그런 미소를 지어주신 적 한 번 없으셔서 내심 서운하고 섭섭했죠. 여하튼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얼마 뒤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 또한 의리의리한 아파트를 마련했답니다. 그건 역시 시아버지의 돈으로 구해주신 건데 저희 결혼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신 분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쉽게 내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고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시동생과 끝까지 차별당하는 것에 속이 상한 것 같았죠. 동서가 한 식구가 되고 나서는 시댁에서 자주 모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동서에게 살림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전혀 달랐습니다. 동서는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서, 이리 와서 과일 좀 깎아. 형님, 저는 칼질 같은 거 무서워서 못해요. 못하면 배우면 되지. 시댁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서방님하고 결혼생활 하려면 많은 걸 배워야 할 거야. 아니요. 저는 음식하는 거, 살림하는 거 배울 마음 없어요. 어차피 도우미가 다 해줄 건데 뭐하러 배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보는 게 낫겠어요. 동서, 여기 시댁이야. 자네 친정이 아니라고.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가 상 차리고 치우는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남이 떠먹여주는 거나 먹으라고 시댁 오는 거 아니잖아. 제가 타박하자 동서가 바로 시부모님께 일렀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자꾸 저한테 일 시키는데 어떡하죠? 저 주방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버님, 저 여기 와서 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나, 새아가,
그럴 리가 있겠니? 이 애미가 널 보고 싶어서 부른 거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쉬어. 얘 첫째야, 너 지금 네 동서한테 일 가르치려고 들었니? 네, 시댁에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둘째는 따로 살림할 필요가 없어. 가정부에 운전기사까지 있는 애한테 살림을 뭐하러 가르치니? 둘째가 너랑 같은 줄 알아? 다시 한번 얘한테 뭐 시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봐서 동서를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제 머리 위까지 앉으려고 하니 성질 한번 부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동서가 시부모님의 대우에 기고만장해졌는지 선을 크게 넘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길래 보험 설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니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보험쟁이셨어요? 난 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 겨우 보험 팔러 다니면서 저한테 기강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형님, 보기보다 많이 용감하시네요. 뭐야? 보험쟁이? 동서, 말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무식하게 하니? 친정에서 배운 게 싸가지밖에 없나 봐. 지금 보니까 동서 학창시절에 많이 맞고 다녔겠다. 그치? 그 성격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아마 돌연변이일 거야. 뭐라고요? 형님,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는 네가 먼저 해야지. 어디 윗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나대. 이윽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시선을 두고 온갖 인상을 쓰시며 호통치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새로운 식구한테 그렇게밖에 못하니? 둘째 얘는 우리 집의 귀인이라고 말한 걸 까먹은 거야. 앞으로 둘째한테 뭐 시키지 마라. 그리고 지금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지도 말고. 알아듣겠어? 어머님, 그럼 시댁에 와서 밥 차리고 치우는 건 제 몫인가요? 제가 이 집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봐라. 너랑 둘째는 태생보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럴게요. 저도 시부모님이 민철 씨랑 저를 서방님 내외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거 굉장히 거북했어요. 저도 친정에 가면 귀한 자식이라고요. 제가 흥분하자 남편이 나서서 중재하려는데 똑같이 욕을 먹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를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냉전의 시간을 가지며 시댁과의 연락을 잃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도 먼저 사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려서 잠자코 있었죠. 결국 시동생이 계속해서 사과 전화를 주는 바람에 마음을 풀 수 있었답니다. 다만 동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식당에서 저희 부부와 서방님 내외가 다시 모여 어색한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분위기가 왜 이럴까? 형수님 그만 화 푸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다신 버릇없이 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빨리 사과드려. 당신이 직접 사과드리는 게 낫겠어. 형님, 죄송했어요. 제가 워낙 집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와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네요. 나도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어. 그러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도록 해. 시댁에서 고귀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 꼴을 보이면 지난번보다 더 험하게 대해줄 거야. 그리고 동서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내 직업을 비하하는 말을 또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고개까지 끄덕이며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보자는 대화를 연신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시댁에서 식구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동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뭘 할지 찾아 제 몫을 했고 저 또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본분을 잘 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동서에게 주방에서 나가라고 일렀어요. 도통 바뀌려야 바뀌지 않는 분이었죠. 짜증이 솟구치긴 하지만 지난번처럼 대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참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둥글게 앉아 과일을 먹는데 시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동서 아버지와 일이 엮여 있으니
대화의 주제가 그쪽으로 자주 흘렀답니다. 세아가, 이번 수출 품목에 컴퓨터가 빠졌더라. 다른 가전제품은 똑같이 수출하던데 말이야. 아, 아버님.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회의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잠시 제작을 멈췄어요. 대기업 노트북이랑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좀 더 저렴하게 만들려고 부품을 제거하는 중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철 씨고요. 기철 씨가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도 박학다식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제작해서 컴퓨터 가격을 대폭 줄일 계획이랍니다. 아, 그랬구나. 하긴 가전제품들은 대기업 제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니 인기가 많은데 컴퓨터가 조금 걱정이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해결 방안을 찾고 해결하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금방 컴퓨터 제작 들어갈 거니까 몇 달 동안은 가전제품만 수출해 주세요. 저 남편은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네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이번엔 주식 투자로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애들아, 이번에 내가 심심풀이로 주식을 했는데 꽤 재미 좀 봤다. 내 친구놈이 투자하는 데 따라서 했더니 20% 수익을 남겼다고. 너희들도 주식 같은 거 하니? 그러자 동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아버님, 언제적 주식이에요? 요즘엔 가상화폐가 대세라고요. 비트코인이 뭔지는 아시죠? 라고 말했더니 시아버지가 귀를 쫑긋 세우셨습니다. 그럼 알다 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손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 새애기, 너 비트코인 하고 있니? 네, 당연하죠. 작년에만 8억을 벌었어요. 투자로 돈 버는 데에는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 그럼 나도 정보 좀 줘라. 우리 새애기 믿고 투자 좀 해보게 말이야. 저는 귀 얇은 시아버지의 의지를 꺾으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비트코인은 안 돼요. 차라리 주식을 계속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 중에 주식 부자들이 많으니까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아버지. 이 사람이 관리하는 VIP 고객들에게 정보를 받으면 꽤 재미 좀 보실 거예요. 형님, 아주버님,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주식을 권해요. 아버님, 제가 요즘 투자하고 있는 곳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제 말 들으면 한두 달 안에 본전 이상을 뽑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동서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맞아요. 둘째 말 들어요. 나도 요즘 뉴스 봐서 아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들었어요. 아버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락하고 말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종목 몇 개 소개해 드릴 테니 거기에 투자를 해보세요. 됐다. 첫째, 네가 알아온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회사의 수장이 될 네 동서의 말을 믿는 게 낫겠구나. 난 비트코인에 투자해 볼 거다. 서방님,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것 말고는 다른 데 투자 같은 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는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처럼 두어 달 만에 크게 폭등해서 시아버지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역시 우리 둘째가 복덩이야. 1억 투자해서 두 달 만에 2억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수확이야.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면 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니까. 고맙다 새아가. 모든 게 내 덕이야. 제 말 들으시길 잘했죠? 아버님, 이익이 생겼다고 바로 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구경만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 알겠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재벌이 되는 게 아닐까 싶다. 허허. 시아버지는 비트코인에 푹 빠지셨는데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하셨어요. 가지고 계신 현금을 모두 투자한 것도 모자라 회사 지분까지 싹 다 넣으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99%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피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정신적 충격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가늠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윽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소식 듣고 왔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투자를 하신 거예요? 민철아, 애비 어쩌면 좋냐? 우리 집 날아가게 생겼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사실이에요? 응, 계속 수직 상승하길래 욕심을 부렸어. 집 담보로 대출받고 회사 돈도 끌어다 투자했지. 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 예상 못했다. 시부모님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서방님과 동서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시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서방님과 통화가 됐는데 동서는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말았답니다. 시아버지처럼 전 재산을 걸지 않아 집안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전했죠. 저와 남편은 동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무리해서 투자에 망한 거지만 일의 발단인 동서에게 따지러 갔죠. 동서 때문에 시댁이 풍비박산 난 거 몰라? 양심이 있으면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미련한 시아버지 탓이죠. 어쩜 생각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하여간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괜히 따지러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세요. 이게 끝까지. 동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시부모님은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게 생겼다고. 다 같이 모여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회의하고 결정해야지. 회의라뇨? 설마 시부모님을 누가 모실지 회의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거기서 빼주세요. 아, 이럴 거면 엄마가 소개해준 의사랑 결혼할 걸. 에휴, 내 팔자야. 뭐? 동서,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너 서방님이랑 계속 살 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장 앞장서서 시댁으로 가자고. 저 그이랑 계속 살 마음 없어요. 이제 별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벌써 이혼 서류 작성해놨으니까 그이 사인만 받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댁들이 여기서 죽치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어서들 나가세요. 설상가상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댁이 망하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다네요. 그 시간 서방님은 동서의 회사에서 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어요. 망한 시댁과 더 이상 얽히기 싫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었고 또 도련님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와 남편을 대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일푼 신세였으니 저절로 존중이 생겼나 봅니다. 첫째야, 오늘 끝나면 들러서 저녁 먹고 가거라. 요즘 일 힘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민철이와 세애기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있겠어요. 그냥 앞으로 도련님과 제 남편을 비교하지 마시고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제 물음에 시부모님은 냉큼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다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백수가 된 도련님은 직장을 당장 알아보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부부가 이를 말렸습니다. 기철아, 직장 구하지 말고 네 형수랑 동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이템은 네가 정하고 말이야. 동업이라고? 내가 형과 형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사업 자금이 있어? 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아버지께 주식 종목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종목에 제 남편이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한 10억 정도. 자금이 생겼으니 도련님이 더 크게 일으켜주세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시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고 도련님은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야, 역시 우리 집안에 복을 몰고 오는 사람은 형수님이었어요. 형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첫째가 진짜 복덩이였어. 이렇게 된 거 새애기와 기철이가 담합해서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시동생은 자기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바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동생의 아이템은 PC방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이나 컴퓨터 제작에 관한 일일 줄 알았는데
의아한 아이템을 제시하더군요. PC방이라면 동네 장사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PC방을 레스토랑처럼 서비스하는 게 제 아이템입니다. 게임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면 식사까지 가능하죠. 지금 PC방은 라면이나 몸에 안 좋은 식품들만 천지인데 그 상식을 깨고 싶어요. 이를테면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카페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시동생의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의심이 갔을 텐데 시동생처럼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다면 뭐든 성공할 거라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와 시동생은 다음 날부터 PC방을 차릴 장소를 물색했고 꽤 좋은 자리를 계약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시동생이 동서의 회사에서 일했을 때 거래했던 곳에서 저렴하게 대량 구매했답니다. 한편 음식의 책임자는 제가 되었어요. 많은 식자재를 거래할 곳을 찾아내서 조리 연구를 했습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대망의 PC방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독특한 발상으로 차려진 PC방은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맛있는 음식 냄새를 실컷 풍겼죠. 그 결과 PC 사용료보다 음식값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게다가 입소문까지 널리 퍼져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죠. 그렇게 일치월장한 저희 사업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되었고 분점을 내달라는 업자들이 수시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저희 PC방은 전국에 100개 지점이 생겨났어요. 정말이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넘치는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즘 PC방들이 거의 저희를 따라해서 비슷한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이 갑자기 사업에 발을 빼겠다고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냐고 물으며 PC방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어디까지나 형수님의 사업을 도와드리려고 함께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련님, 그럼 다른 사업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네, 저는 전처 회사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처에게 돌려줄 것도 있고요. 어머, 그럼 동서한테 복수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네, 저를 토사구팽한 인간들에게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크게 확장할 거고요. 그러니 형과 형수님이 옆에서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동생은 독립하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전에 컴퓨터 부품 가격을 축소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다고 한 그 일이었어요. 판매가가 절반 이상 낮아지니 경쟁력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예상되었죠. 낮밤 없이 일에만 매진하던 시동생은 결국 자기가 연구한 대로 노트북과 컴퓨터를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온라인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처음 게시하자마자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시동생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이 동서의 회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었어요. 다들 동서의 회사에서 나와 시동생과 함께 동업을 하겠다며 찾아온 거죠. 이 모든 건 시동생의 계획이었답니다. 동서의 회사 사람들은 그 가족들보다 시동생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죠. 결국 시동생은 수십억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사무실과 공장을 부여받아 수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컴퓨터 말고도 동서의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했어요. 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수출까지 시작했는데 당연히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제품도 뛰어났으니 동서의 회사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거부당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결국 동서의 회사는 절반의 직원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앞으로 안 봐도 망할 것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자 동서가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저희 집에 모여있던 날 말이죠. 동서가 웬일이야? 아 맞다. 이제 동서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너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형님, 그냥 계속 동서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기철 씨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거예요. 기철 씨 안에 있죠? 응, 들어와. 동서의 입장에 시부모님이 붕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내 아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놓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기 누가 널 반긴다고 찾아온 거야?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반성을 무척 많이 했다고요. 기철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덕분에 아주 잘 지냈지. 내 안부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닐 테고. 무슨 일로 찾아왔지? 자기야, 내가 여길 왜 왔겠어?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나 사실 당신과 이혼한 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몰라. 매일 자기가 그리웠다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동서의 시커먼 속은 모든 식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시동생의 사업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다시 데려가서 회사를 살릴 궁리가 뻔했죠. 재결합?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내가 미쳤다고 너랑 재결합을 하냐? 조금 싸가지 없지만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결혼했더니 전혀 아니었잖아. 집안이 어려워지자 뒤도 안 보고 가버린 사람.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 그냥 날 너네 회사의 노예로만 생각한 거지. 내 말이 틀려? 절대 아니야. 내가 자기를 노예로 부리다니 말도 안 돼. 이혼도 부모님이 하도 보채서 그런 거라고.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네 얼굴만 봐도 화가 솟구치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자 동서는 자존심을 굽히고 시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안 돼. 이건 내 진심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위기야. 당신이 개발을 앞서 나가는 바람에 제품이 뒤처져서 아무도 안 찾는다고. 수출은커녕 거래처도 다 끊겼단 말이야. 자기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다시 살려주면 안 될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회사 지분의 3분의 1을 주고 이사직을 주도록 할게. 응?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고 있니? 너희 회사를 뛰어넘은 건 진작의 일이라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날 가차없이 버릴 때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지? 우리 아버지가 망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한 네 얼굴을 생각하면 아직도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쏠려. 자기야, 여보. 그래서 이렇게 빌잖아. 날 용서하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더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고, 제발. 그러자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까만 비닐봉지 안에 있는 걸 동서 머리 위로 쏟아붓더라고요. 야, 이년아. 너 같은 년은 이런 쓰레기에 불과해. 어때? 냄새가 지독하지? 그런데 너한테 나는 악취보다 이게 훨씬 더 향기롭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비트코인인지 뭐식인지 때문에 집안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죗값이다. 마음 같아선 똥물을 끼얹고 싶지만 이쯤에서 끝내는 줄 알아. 동서는 머리를 털고 눈물 콧물을 쏙 빼도록 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동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혹 때려왔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쫓겨난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얼마 뒤 시동생이 동서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공장과 사무실이 꽤 쓸만하니 그곳에 사무실을 또 얻은 거였죠. 게다가 동서 회사에서 잘린 직원들에게 연락해 모두 복직하도록 기회까지 주었답니다. 저는 PC방을 대박치고 시동생은 전자제품 사업으로 대박을 치는 것으로 모든 복수가 끝이 나버렸네요. 이젠 PC방이 저 없이도 잘 돌아가서 가끔 순회를 하며 체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답니다. 또 시동생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회사 부하 직원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싸가지 없던 전 동서와는 달리 매우 착하고 싹싹한 데다가 미모와 지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나무랄 데가 하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미친 듯이 기뻐했고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들이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분들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사람이 돈에 죽고 돈에 산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연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시부모님처럼 재력이 있으셔서 며느리를 무시하시는 분이나 동서처럼 돈이 많다고 아나무인인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과 지내고 계신 분들은 빠른 손절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